오늘은 세상을 바꾼 고자, 사기를 쓴 사마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사마천은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몇몇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음 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천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가 썼다는 사기의 한 부분을 먼저 들여다볼 거예요. 어떤 걸 썼는지 알아봐야 되니까요. 사기를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그래도 거기에 어떻게 써있는지, 무슨 내용이 써있는지 잘 모르니까. 자, 그러면 사기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시 황제는 진나라 장양왕의 아들이다. 장양왕이 조나라에서 볼모가 되었을 때 여불 위에 첩을 보고 기뻐하며 그녀를 얻어 시황을 낳았다. 진나라 소왕 48년 정월 한단에서 태어났으며 장양왕이 세상을 떠나자 진나라 왕이 되었다. 시황 26년 진나라가 막 천하를 소나기에 넣자 승상과 어사에게 명을 내렸다.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이제 내 호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룬 공적에 걸맞지 않게 후세에 전해질 것이다. 그대들은 제왕의 칭호를 논하라. 승상 왕관 등이 말했다. 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존칭을 올리나니 왕을 태황이라 하십시오. 천자가 스스로를 부를 때는 짐이라 하십시오. 진왕이 말했다. 태를 없애고 황을 남겨둔 후 상고시대의 제라는 호칭을 받아들여 황제라고 할 것이다. 다른 것은 의논한 대로 하라. 이 짧은 글 안에 진시황의 가족사, 출생시기, 태어난 곳, 왕위에 오른 시기, 중국 대륙을 평정한 시점, 황제와 짐이라는 말을 만든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짧지만 명확하게 사실을 기술한 이 책은 단 한 사람, 사마천에 의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록을 남긴 사마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마천의 집안은 사관의 관장 업무가 조상 대대로 가업으로 자리 잡아서 본인도 그 사관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20대 때 황제 시종 일을 하는 낭중이라는 벼슬에 임명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때 한무제를 모시게 됩니다. 근데 한무제가 지방 순시를 돌 때 사마천이 이것을 수행할 정도로 꽤나 신임받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 사마천의 아버지는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천문 역법을 연구하는 직책인 태사령에 있었어요. 근데 어떤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서 몸이 좀 급속도로 쇠약해져서 나중에 사마천한테 네가 내 뒤를 이어서 역사책을 써라 라는 식으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천은 2년 뒤인 38살 때 태사령에 임명이 돼서 42세가 되던 기원전 104년 고대의 달력인 태초력을 만든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기 지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필 초기의 사기는 한나라와 황제를 찬양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게 돼요.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왕한테 총애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뭐 역사서 같은 거 쓸 때 아무래도 내가 있는 시대를 조금 이렇게 옹호하면서 쓰게 되는 뭐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나라와 황제와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이 중국의 역사는 또 오래되었고 이런 걸 이제 썼던 거지. 근데 그 5년 뒤에 사기를 쓰기 시작한 지 5년 뒤에 딱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인류 최고의 역사서로 뒤바뀌게 되는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딱 한 가지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일흥 변호 사건 또는 일흥의 화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에는 흉노족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황제 이 진시황으로 하여금 만리장성을 쌓게 했을 정도로 꽤 위협적이었던 흉노는 한대에 이르러서도 굉장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했고 한무제에 이르러서야 강력한 흉노 정벌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한무제가 이 흉노를 치기 위해서 중용한 장수는 이광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99년 5월에 한무제는 이광리에게 3만의 기병을 주어서 흉노의 우현왕을 치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무제는 일흥이라는 사람한테 이광리를 위해서 보급을 담당해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이광리가 멀리 가가지고 이제 3만의 기병으로 그 흉노를 막 치고 있을 때 뒤에 가가지고 보급을 막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맡았던 거지. 근데 일흥은 이때 자기가 스스로
이 한무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흉노의 이목을 집중을 시킬 테니까 그러면은 이광리에 대한 압박도 좀 덜어줄 테고 조금 공도 세울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나에게 병력을 조금만 주면 내가 어그로를 끌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무제는 이때 기병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병력을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릉은 굴하지 않아요. 나는 기병도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어그로만 끌 거니까 보병 5천 정도만 주면 충분하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병도 아니고 그냥 보급으로 보낸 애가 지 알아서 어그로 끌어가지고 뭐 이광리도 도와준다 하니 오케이 그래 콜 이렇게 해가지고 보병을 이제 병력으로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본인이 만들어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장군을 보내서 이릉의 부대를 조금 도와주게 했는데 당시 이 부대를 이끌던 사람이 노박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노박덕은 이때 조금 이름이 난 장수였고 이릉은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신인이어서 뭔가 이 이릉 뒤쪽에서 자기가 후방을 지원한다? 이건 좀 자존심이 상했던 거야. 그래서 이 노박덕이 한무제한테 내가 그 후방에서 이릉을 도와줄 게 아니라 이릉이 먼저 가 있는데 거기서 이릉은 자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이제 뒤에서 가고 한꺼번에 출정을 하면 그게 더 좋지 않겠냐. 허락을 좀 해줘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한무제가 이걸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릉이 분명히 자기 앞에서는 그 뭐 병력 조금만 주면은 내가 다 박살내고 올 거예요. 그 병력 보병 5천만 주세요. 무슨 뭐 이광리가 뭐 기병 3만이요? 저는 보병 5천이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정작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쫄아서 노박덕한테 부탁해가지고 한무제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이렇게 싸우지 않으려고 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괘씸하게 여긴 한무제는 노박덕을 이릉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흉노만 감시하고 별일 없으면 철수해라 라고 명령을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이릉은 후방 지원군도 없이 보병 딱 5천만 데리고 흉노랑 싸우러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초반에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릉은 이 보병 5천을 이끌고 북쪽으로 막 가다가 지도도 막 만들고 우연히 3만의 흉노군이랑 마주쳤는데 한번 격퇴시키기도 합니다. 놀랍죠? 6배의 그 병력 차를 이기고 한번 격퇴를 시킨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한 번 격퇴에 놀란 흉노족이 주변의 모든 전력을 다 소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릉의 적은 순식간에 8만 흉노 기병이 됩니다. 이릉은 어떻게든 이 흉노족이랑 싸워보려고 했는데 8만을 솔직히 5천이랑 어떻게 이깁니까? 완전 역부족이죠. 그래서 다친 사람들을 수레에 태워가지고 공격을 막 막아내면서 남쪽으로 밀리면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싸웠는데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을 싸우는데 5천을 데리고 막 어떻게든 막 후진 계속하고 있으니까 흉노 쪽에서 이게 이상한 거야. 아니 얘네가 너무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밀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수상하다. 이거 뒤에 후방 전력이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계속 내려가면 함정에 빠질 것 같다 라고 의심을 해가지고 포위한 군대를 해산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릉의 군대 중에 탈영병이 한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탈영병이 쪼르르 흉노한테 가가지고 이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후방 부대도 없고 그냥 기병 한 번만 가갖고 싹 쓸면은 그냥 다 정리됩니다. 이렇게 밀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들은 흉노족은 총 공격을 가했고 이릉의 군대는 하루에 50만 개의 화살을 모두 소비할 정도로 격렬하게 저항을 했으나 얼마 남지 않은 이 400의 군사와 함께 포위를 당해서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8일간의 싸움에서 한나라군 5,000명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 400명 정도 됐고 흉노족은 8만의 기병이 와서 사상자가 10,000명 정도가 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되게 놀랍죠. 5천이 가가지고 10,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온 거야. 근데 이 소식을 한무제가 들었어요. 이걸 이릉이 400명을 살려가지고 그 흉노에 지금 항복을 했다고? 이거 미쳤구만. 아주 죽여버려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차라리 전사를 하지 비굴하게 항복을 해? 이러면서
자기는 그 막 노박덕이라는 사람 원군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릉 지가 그거 말아먹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가지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하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상관의 비위를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그 이릉놈 제가 알아봤습니다. 아주 그냥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제가 그 어그로 끈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놈 잡아다가 형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딱 한 명만이 소신 있게 여기에 반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마천입니다. 사마천은 이릉을 이렇게 변호했어요. 이릉은 흉노 토벌에서 패전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천의 군사로 8만의 적군을 상대했고 화살과 군량미가 제때 보급되지 않았음에도 분투했습니다. 살아남은 부하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들의 목숨을 살리려 투항한 것일 뿐 이는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보전하고자 함이 아니라 지금 목숨을 지켜 후에 기회를 얻어 흉노를 멸하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이 당시의 항복은 군 최고 사령관의 작전 실패와 이 조하의 부족, 요 군량미 요런 게 손이 안 맞았다. 뭐 요런 이유로 한무제의 뼈를 때리면서 이릉 장군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무제의 분노는 사마천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기가 막 화내고 있는데 여기에 맞장구는 안 쳐주고 야 걔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야 너 때문에 싸우다가 잡혔는데 이게 지금 처벌할 일이니? 네가 믿고 보낸 그 총사령관은 진즉해졌더라 야 이러면서 직언을 하니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뭐 또 다른 이유로는 애초에 이릉이 출전하게 된 원인인 이광리에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이릉 장군을 지휘했던 이광리는 최고 사령관이었는데 단순히 능력이 뛰어나서 최고 사령관이 된 게 아니에요. 더 대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황제의 처남입니다. 엄청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이광리에 대한 비난이 자기에 대한 비난이다. 뭐 자기 일족에 대한 비난이다라고 여겼던 데다가 여기에 더불어 이릉이 흉노의 포로가 되었다가 벼슬까지 받고 흉노 군대에게 병법을 가르친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는 열이 받아가지고 이릉의 가족을 싹 다 몰살시켜버리고 역적을 옹호했다라는 이유로 사마천을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사형을 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속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서 이제 숙죄를 하는 거죠. 돈을 50만 전을 내던가 아니면 궁형을 받는 거예요. 둘 다 싫으면 그냥 죽던가. 근데 50만 전이라는 큰 돈이 있을 리가 없던 사마천이 선택한 것은 죽음이 아닌 궁형이었습니다. 궁형은 영 좋지 못한 곳을 자르는 형벌입니다. 즉 거세당하는 형벌인 거죠. 근데 당시 중국에서는 궁형 중에서도 음경과 음낭을 모두 자르는 부형을 실시했기 때문에 사마천 역시 모두 잘려서 잠실로 보내졌을 겁니다. 이 궁형을 당한 사람들을 지하에서 회복을 시켰는데 이 회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누에고치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궁형을 받고 회복하는 곳을 잠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궁형을 받은 부형을 당한 사람들이 소변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렸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도 한참 동안 살 썩는 냄새가 나서 여름이면 가족들도 멀리했고 하루에도 장이 8번씩 뒤틀리는 것처럼 고통이 너무 심해서 친구한테 보내는 편지에 궁형을 당하는 것보다 더 큰 치욕은 없으며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어 죽고만 싶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사마천 49세 때의 일입니다. 궁형을 당했을 때 이것이 나의 죄인가? 내 몸이 훼손되어 쓸모가 없어졌구나 라고 절규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왜 굳이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선택을 해서라도 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럴 수 있죠. 이 친구 임안이라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 그 이유가 적혀 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죽음 가운데는 9마리 소에서 털 하나를 뽑는 것과 같이 가벼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태산보다 훨씬 무거운 죽음도 있다. 초고를 다 마치기도 전에 나는 이 치욕을 당하게 되었다. 내가 죽음 대신 치욕을 선택한 이유는 저술이 완성되지 못한 아쉬움에 있다. 이 작품이 완성되고 나면 나는 그것을 이름난 산에 보존할 것이다.
그것이 정당하게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 손에 넘겨져서 시골과 도시에까지 전해진다면 10,000번 참형을 당할지라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렸지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사기를 완성해내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거죠. 또한 그는 사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천하에 잊힌 옛일들을 모조리 망라하고 그것을 비교 검토하여 성공과 실패, 흥기와 파괴의 이치를 고증하고 싶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아버지의 유지를 잇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본인의 의지로 집필을 하는 거죠. 궁형 이후 사마천의 저술 시각은 이 한나라와 황제를 옹호하는 쪽에서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세태를 통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훗날 사기라고 불리는 태사공서 열전 이야기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야기에 담겨 있어요. 사마천의 이런 마음가짐이랄까? 왜 이런 걸 쓰게 됐는지 이런 게 어떤 세태를 풍자하고 싶었는지가 첫 번째 이야기에 담겨 있는데 열전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백이열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백이열전에 대해서 백이가 고죽국 사람도 아니었고 주나라가 있을 때 선비였다라는 기록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이 사마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는 거니까 백이라는 사람이 주나라 선비든 왕자든 일단 들어봅시다. 백이열전은 은나라에 속해 있는 고죽국이라는 국가의 왕자들 백이와 숙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죽국 왕의 장남 백이와 삼남 숙제는 왕위를 물려받아야 하지만 숙제는 형인 백이를 두고 자신이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거절을 했고 백이는 아버지가 삼남을 왕위로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자신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좀 그렇다. 어차피 나는 왕위에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여길 떠날 거다라고 숙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숙제는 어차피 자기는 왕위에 관심 없었고 형을 두고 내가 왕이 되는 것도 좀 그러니까 어차피 떠날 거 우리 같이 떠나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고죽국에서는 둘째 아들이 왕이 되고 첫 번째와 셋째인 백이와 숙제는 은나라에는 주왕이 달기에게 넘어가서 주지육림에 빠져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노인을 잘 모신다라는 이야기가 퍼져 있는 주나라 문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나라로 가던 도중에 문왕이 죽고 아들인 무왕이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 무왕이 불의를 못 참는 성격이라서 아버지 문왕의 장례를 다 치르기도 전에 주지육림에 빠져서 백성들을 비탄에 빠뜨리는 은나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백이와 숙제는 출전하는 무왕의 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말고삐를 탁 틀어지고 지금 은나라를 공격하러 가십니까? 아버지가 죽어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창칼을 들다니 이를 효라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신하로서 군주를 죽이는 것은 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꾸짖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어디 아재가 한 명 나타나갖고 왕을 막 가르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명이 나타나죠.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이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아라. 이분들은 의로운 분들이시다. 라면서 이제 한쪽으로 모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이와 숙제가 열심히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왕은 은나라를 평정하러 떠났고 결국 승리하여 은나라는 주나라에 속하게 됩니다. 이에 백이와 숙제는 자신들이 주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치욕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봐봐요. 지금 아버지 상도 다 안 치렀는데 은나라를 치러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효도 아니고 주나라가 은나라를 치는 거니까 이게 또 신하로서 군주를 치는 거니까 이게 또 의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걸 치욕으로 여겼어요. 주나라의 곡식은 이제 더 이상 먹지 않겠다 라고 결심을 해서 산 깊이 들어가 고사리를 뜯어먹으며 살다가 결국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산의 고사리는 주나라 거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무튼 이것이 백이열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마천은 이 이야기를 열전의 가장 앞에 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는 노자를 인용해서 하늘의 도는 사사로움이 없어 늘 착한 사람의 편을 든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백이 숙제는 어질고 깨끗해도 굶어 죽었고 도척은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살을 육포로 먹었지만 천수를 누렸다.
나는 매우 당혹스럽다. 이것이 하늘의 도라면 옳은가 그른가 라고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이랑 숙제가 아무리 어질고 깨끗했어도 결국은 굶어 죽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이 사마천은 이 참사가 자신의 일과 겹쳐 보였을 것이고 권선징악이라는 너무나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맞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부분에서조차 비판적이고 통찰하는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사기는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이 괴통과 한신이 하는 이야기 같은 걸 보면 아무도 없는 밀실에 딱 둘만 은밀히 하는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들은 것처럼 엄청 생생하게 적혀 있기도 해요. 이건 황제와 고관대작들의 행위만 가지고 이 딱 사실을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과거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구전으로 떠돌아다니던 이야기를 단서로 삼아 인물의 행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를 100% 믿을 수 없다라는 주장도 있긴 한데 그가 개인적으로 이뤄낸 사기라는 업적은 혼자 했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의 사건 발생 시점, 상관관계를 크게 틀린 거 없이 기록하고 서술했다라고 하는 점은 엄청난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사기는 열전 부분이 더 많이 읽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총 130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권 52만 6,500자에 이르는 이 방대한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기, 표, 서, 세가, 열전 이렇게 5부분으로 나뉘어요. 본기는 제왕과 영웅 등 대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러니까 역사인 거죠. 표는 사건 위주로 왕조 순서에 따라서 큰 사건들을 단계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서는 8권으로 나뉘어 있고 이 국가의 대체에 대한 기록이며 세가는 춘추전국 시대 이래의 한대에 이르는 주요 제후들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전은 왕과 제후 이외의 인물들 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게 한 70권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이에요. 모든 자료가 시대의 흐름, 역사 등에 대해서 적혀있는 거의 대하 드라마에 가깝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서라고 하는 잘 모르는 이 서라는 부분이 사마천의 재능을 알려주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기라는 건 당시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법, 문학, 과학 등등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한 기록인 거예요. 이게 왕실 도서관장이라는 직책에서 오는 방대한 정보인 것도 있을 거고 오랜 여행을 통한 과거 일에 대한 현장 고증, 자신의 전문직을 기초한 중국 고대 역사, 사회를 알 수 있는 이런 백과사전이나 다름없는 책인 거죠. 종이가 발명되기도 전에 한 글자씩 한 글자씩 죽간에 써내려가기를 14년 만에 사마천은 인류 최고의 역사서인 사기를 완성하게 됩니다. 사마천을 비판적이고 통찰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주었던 이릉의 화 사건 이후 이릉은 자신의 가족이 몰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흉노족의 사위가 되어서 한나라 군사를 죽이며 복수를 했어요. 그리고 사마천은 거세를 당했으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무제가 올바른 소리를 한 신하를 박해한 멍청한 군주로 만들어서 복수에 성공합니다. 자, 그렇게 사기를 완성한 사마천의 죽음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한서 사마천 열전에는 그 재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고통을 당했으니 그 최후가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말년에 고생을 좀 했을 수도 있고 혹은 자살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자연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조금 비중이 높은 설인데 황제를 비판해서 노여움을 사 처형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마천의 후손들은 사마천의 성씨를 둘로 나눠서 사마씨가 아니라 사씨와 마씨 혹은 한자를 바꿔서 풍씨와 동씨로 바꾸어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고자가 되어 고통을 받았지만 위대한 업적을 이뤄낸 사마천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듣느라 고생했어요.